네, 오늘 금요일 자영 씨와 함께 오늘은 현장의전 포커스 어떤 분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국민의힘 수원 제11선거구 문병근 의원입니다. 혹시 두 분은 미래도시를 상상해 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장면들이 좀 그려지세요? 미래도시. 어릴 때 사실 만화 나왔던 거 벌써 다 하는 것 같아. 막 날라다니는 자동차. 네. 나도 날아다니는 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요즘에 드론까지는 날리는데 사람이 날아가진 않죠?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맞아요, 거. 맞아요. 네. 아마 이렇게 기술의 발전부터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삶의 질이 올라가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환경 이슈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어느새부턴가 이 미래도시를 상상하면 초록빛은 잘 그려지지 않더라고요. 아, 좋네요. 네, 당장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영화들을 보더라도 사막의 이미지라던가 혹은 좀 캄캄한 배경이 떠오르는데 이게 과연 삶의 질이 상승한 모습일까라는 고민도 좀 뒤따라오긴 해요. 예. 그리고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위기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지구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뭐 축산업이나 일자리 등등 그동안 현장의정 포커스를 쭉 청취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환경의 범주가 참 크구나라는 것도 새삼 느껴지셨을 겁니다. 맞아요. 실제로 이 국제적으로 가장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체를 중심으로 전력 전량을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만 이용하자는 캠페인 아리백 또한 상당한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성장, 이 기업을 넘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역시나 노력 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건설교통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는 문병근 의원도 지난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부터 꾸준히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가 있어요. 어떤 부분인지는 우리 문병근 의원의 목소리로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건축물은 에너지 소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녹색 건축물의 전환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는 데는 필수적이다. 단순히 환경보호를 넘어서 건물 유지 비용 절감과 에너지 효율성 향상, 나아가서 거주자의 건강과 복지까지도 고려한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경기도 아리백을 목표로 여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5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네, 사실 뭐 건축물 지금 우리 있는 이 스튜디오 건물만 생각해봐도 저희가 15층인데 여기서 네. 뭐 여름에 에어컨 돌리고 이제 겨울이면 또 난방 돌리기 시작하고요. 관련된 뭐 이런 기기들 돌리면 온실가스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건축물을 만들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량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에너지가 절약되니까 온실가스 감축까지도 연결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신경 써서 만드는 건축물을 녹색 건축물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이용 효율이나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한인 건축물. 그러면서 환경의 영향을 최대한 줄이고 동시에 이용자 또한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 환경을 제공받는 건축물을 말하는데요. 사전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니까 사실 잘 떠오르지 그렇죠. 않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는데 혹시 최준만 기자님은 난방 틀으셨나요? 아직까지는 안 해요. 아직까지 안 틀으셨어요? 차에서는 좀 들었어. 아 정말요? 차에서는. 저는 아직 에어컨 틀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좀 추워지면서 켤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네. 대부분 바로 켜기보다는 최대한 난방비도 절약할 겸 이 창문에 뽁뽁이라고 하죠. 요걸 네. 붙여서 한 번 더 찬기를 막아주고 외풍이 들어오는 부분을 보수하면서 단열 효과부터 노리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네네. 일단 난방비 줄일 수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만큼 열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연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환경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바로 녹색 건축물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면 환경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미 경기도에서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으로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오긴 해왔습니다. 다만 이 조례만으로는 급격하게 환경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역부족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문병근 의원은 다시 한번 이 조례를 수정하면서 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 실현에 가까워질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경기도 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건축물에 친환경 기술 도입 기준을 강화하고 에너지 전략 및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기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기술뿐만 아니라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공건축물 친환경 기술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입니까? 일단 뭐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태양광 패널 설치. 이 패널이 설치가 되면 자체적으로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석연료의 사용이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고효율 단열재를 사용해서 에너지 효율성을 늘리고요. 빗물 재활용 시스템 등을 통해서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건립된 도서관이나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이 도입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건물 운영 비용 절감 효과도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태양광 패널 설치는 이제 정말 많이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현실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모든 공공건축물의 이 녹색 건축물 기준 이게 반영이 되는 건가요? 일단 경기도에서는 지금까지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신축 공공건축물에 한해서 녹색 건축 인증 기준 우수 등급을 받아야 했고요. 여기에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긴 했어요. 건축물은 특히 탄소 배출량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의무 기준을 더욱더 강화합니다. 개정안에서는 시축하는 공공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들을 더욱더 확대했고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4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게 기준 또한 변화가 됩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딱 정해두기보다는 이제 연도가 바뀔 때마다 비율도 상향될 수 있게 이렇게 정해뒀는데요. 사회적인 책무를 지니고 있는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점차 민간 부문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문병근 의원의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현재 이제 지원은 주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민간 건축물의 확대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과 환경 보호를 위해 민간 건축물에도 친환경 기술 도입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으며 민간 건축물의 경우 특히 신축 건물에서 친환경 설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아파트에서 사시잖아요. 네. 예, 근데 이런 아파트도 이제 녹색 건축물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친환경 기술도 더 보급되면 이제 경제 환경 이게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통계만 살펴봐도 건축물의 전환이 꼭 필요한 상황이에요. 2018년을 기준으로 국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약 7%가량이 건축물에서 발생을 했고요. 이게 에너지 산업과 수송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정말 의외의 곳에서 온실가스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문병근 의원의 개정안 통과를 이어받아서 이제는 상임위 차원에서도 관련 연구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공공건축물 의무 기준도 더욱 명확한 근거를 가지게 될 거고요.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또한 늘어날 수 있게끔 많은 방안들이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짜 건축물이 이렇게 뭐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지 사실은 많이 몰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건축할 때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또 예산적인 문제 생각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산 문제. 특히나 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예산 확보가 더욱 어려운 이유가 이 초기 설비 비용이 정말 커요. 앞에서 예를 들어드린 난방비만 해도 단열재를 뭘 쓰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돈을 생각하면 더 급이 낮춘 걸 사용하게 되는 거고 조금 더 미래를 보면 돈이 조금 더 많이 들고 때문에 친환경 사업에 있어서 예산 확보가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밖에 어려움들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문병근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첫 번째는 이제 예산 확보와 초기 투자 비용이죠. 또한 이제 기술적 제약과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에서 벗어나려는 저항도 상당히 큽니다.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유인책 마련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예산의 투자 비용, 초기 투자 비용이 많다는 점에 또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민간 기업이 지금 효율성에 초점을 두는 거 그거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 기업들이
친환경이 곧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들이 정말 필요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 경기도의회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녹색 건축물 지원법에 이어서 또 한 단계 강화된 조례로 점점 더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높이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밖에도 경기도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 비율 달성을 위해서 꾸준히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부터 24년까지 1가구 1발전소라고 해서 이 미니 태양광 사업 등을 통해 약 6,900가구의 설비 설치를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공동주택, 이 아파트 부문에서도 노력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아리백 아파트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공동주택 옥상이나 벽면 등 공용부를 활용해 화석 에너지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조금씩 할 수 있는 선에서 기본적인 설비가 좀 빠르게 설치가 된다면 이 경기도의 노력이 전국의 노력이 될 거고요. 곧 우리나라의 노력이 세계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문병근 이야기 끝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기후변화의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원수들, 에너지와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들이 진짜 관심을 가지고 각국이 서로 협력하고 협동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경기도 차원으로 보면은 하나의 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해 나가면은 대한민국으로 확산될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잘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은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기후 재앙을 막는데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선택이 됐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뿐만 아니라 각 기업에서도 이제 아리백을 목표로 두지 않으면 실제 업무를 진행하면서 약간의 불이익이 발생할 정도로 전 세계의 관심, 환경을 향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의무화가 좀 됐죠. 네. 예. 그래서 가만히 세워져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 온실가스 배출의 큰 부분을 담당했던 건축물이었던 만큼 이제는 녹색 건축물로 전환을 좀 이뤄내서 건설 초기 과정만 잘 살펴낸다면 어쩌면 사실은 가장 손 놓고 있어도 되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가장 손쉽게 친환경을 이뤄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건축 부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항상 그 예산과 현실화 문제가 조금 항상 딜레마인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경기도 의회, 오늘은 국민의힘 수원시 제11 선거구 문병근 의원의 이야기 함께 나눴고요. 오늘도 민정은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